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 때도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왜 그림에 음식이 자주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과거 종교화의 단순한 배경 정도로 취급되던 풍경화가 어떻게 모네나 터너의 멋진 작품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화가들은 어떻게 평범한 인물화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상화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왜 수세기 동안 꽃이나 해골 같은 사물이 정물화에 자주 출연을 하였을까요? 위와 같은 현상을 기존의 전통적인 해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팩트나 상징적 해석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많은 작품에 그려진 음식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상징적 의미와 재미난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죠. 과일, 야채, 고기, 그리고 음료가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회화와 조각의 공통된 주제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 그림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미술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식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작품은 도쿄의 옛 이름인 에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호화로운 스시가게인 마스가 스시에서 스시를 먹으려고 손을 뻗는 아이에게 젊은 여인이 맛보게 하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초밥은 분세의 시대 무렵인 19세기 초에 개발되었는데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초밥, 사카리아 마스고로가 만드는 초밥은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독특하고 이국적인 목판화 이미지는 일본의 음식 문화를 유럽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으로 비춰지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인들은 먹고 마시는 연회를 즐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과일, 견과류, 곡물 등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포도는 술의 신 바쿠스를 위한 것으로 흥겨움과 행복한 내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밀은 미덕과 악덕을 상징하는 곡식의 여신 케네스를 위한 것이었죠. 포도와 같은 과일들은 사실 로마인들의 만찬 후에 바닥에 떨어뜨린 과일과 음식들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프레스코 벽화의 중요 주제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세심하고 생생한 음식을 그린 이 그림은 화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과시하는 좋은 방법이었죠. 작자 미상의 이 프레스코 조각은 또 다른 프레스코 조각과 나란히 그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토가라는 전통 로마 옷을 입은 여성 인물이 포도가 담긴 금 접시를 들고 있습니다. 두 프레스코와의 주제에 따라 이 여인은 와인신 바쿠스의 추종자인 마이나드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녀 아래의 별도의 장면에는 부유한 로마인이 큰 정원에 키우는 이국적인 새, 공작을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그 양쪽에 과일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는 다산과 중생의 상징인 포도와 석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과 아래 장면을 구성하는 밝은 빨간색 테두리에는 상단을 따라 삽입된 치장 벽토 모조품이 있는 직사각형 패널이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에는 흰색 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부유한 로마 귀족의 빌라를 그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서진 또 다른 프레스코에는 와인의 신 바쿠스, 그 자신이 금으로 만든 와인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음식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문화적 측면에서나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크나 손가락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중세 말에 이르러 귀족의 식탁에는 고급진 음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 호화롭게 차려입은 가족이 은쟁반에 맛있게 구워진 꿩고기를 먹으려 합니다. 그 꿩고기에 깃털까지 장식해 멋까지 부리는데요. 호사가들은 이 그림이 탐식하는 귀족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은그릇들이 이 그림에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 가난한 거지가 찾아오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쌍한 거지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쫓아버리죠. 결국 그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쌍한 거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시가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생생한 일련의 이미지는 거지 나사로와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한 성서의 비유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나타내는 모피와 보석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자는 은접시로 가득 찬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중 턱과 둘레는 그가 얼마나 거만하고 욕심 많은 존재였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작가는 집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영리하게 작은 미니어처로 구성했습니다. 집 밖에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음식 찌꺼기 몇 점을 구걸하기 위해 집에 접근합니다. 이 그림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겸손한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개들은 나사로의 병들고 찌든 몸에 있는 상처를 핥기 위해 달려듭니다. 아래에서 나사로는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했지만 두 천사가 그의 영혼을 맞이하고 흰색 천으로 감싸줍니다. 하지만 부자는 같은 시각 사망을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은 아마도 모든 미술사에서 가장 자주 묘사되는 식사일 것입니다. 구성적 초점에서 본다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운명의 식사에 대한 묘사에는 항상 상징적인 빵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빵은 예수 자신의 살이요, 와인은 자신의 피라고 칭하며 상징화한 것인데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일부 신학자들은 그 식사가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 경우에는 삶은 콩, 올리브, 대추야자, 과일, 견과류와 같은 다른 음식이 예수의 식탁에 차려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신선한 열매와 과일들은 최후의 만찬 시기상 불가능하지만 말린 과일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최후의 만찬은 마르텐 드보스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사망한 수백 년 후에 그려진 것들입니다. 즉, 화가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었던 거죠. 단, 성경을 통해서 빵과 와인은 전통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식을 종교적 상징성을 부각해서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이 조금씩 다른 사이드 디시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마르텐 드보스의 이 작품에는 완전히 종교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작품인 듯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예수가 살던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서민 음식들은 충분히 등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텐 드보스는 브루겔과 루벤스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플랑드르 화가였습니다. 드보스는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구도를 사용하여 직사각형 테이블을 평행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테이블 반대편 중앙에 앉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드보스의 경우 최후의 만찬을 3점이나 그렸는데요. 같은 작가가 같은 주제로 여러 점을 그린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유명한 과일 얼굴 그림은 지금도 가장 신비한 그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15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초청을 받아 페르디난트 1세, 막시밀리안 2세, 그리고 루돌프 2세 등 총 3명의 황제의 궁정화가로 일했던 이탈리아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고귀한 황제의 초상화를 과일로 꽉 채웠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그림은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을 비유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기에서 루돌프 2세는 로마의 계절과 성장의 시인인 베르툼누스로 비유됩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는 풍요로운 시대가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즉, 그의 의도는 이 황제들을 풍요한 제국을 만드는 상징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르툼누스는 계절, 성장, 식물, 그리고 과일을 상징하는 로마의 신입니다. 초상화는 아르침볼도의 계절 시리즈에 해당하는 제국의 우화로 의미되며 여기에서 황제는 그들 모두의 통치자로 간주됩니다. 사계절의 다양한 꽃과 과일은 황제의 통치 아래 황금시대가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의도로 많은 음식 초상을 그렸는데요. 잠시 그의 명작들을 좀 보시죠. 위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과일 그림이 항상 종교, 미덕, 풍요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과일 그림들은 에로틱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드화가 에로틱한 그림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 그림처럼 뜻밖의 소재가 에로틱함을 나타내주기도 하죠.
과거의 다른 그림들에 흔히 있는 종교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 그림은 지극히 은유적 섹슈얼리티를 표현합니다. 당글을 들고 자신의 성적 능력을 다소 미묘하게 암시하는 남자는 양배추 머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야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배추는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두 개의 동그란 토마토와 정맥이 있는 직립 오이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같은 과일과 채소도 작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작가들은 바로크 정물화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부에 대한 풍부하고 호화로움을 표현하였는데요. 그것을 묘사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기술적 숙련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플랑드르 작가 안드레스 베네데티의 1640년대 작품입니다. 자, 그럼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당시 매우 귀했던 포도 사이에 거대한 랍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오렌지도 고급스러운 벨벳과 페르시아 천에 깔려있죠. 그리고 즙이 많은 굴과 신선한 새우가 그림의 왼쪽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왕이나 부유한 네덜란드 상인에게 적합한 잔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번 그림에서는 앞에서의 그림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문화, 그리고 사회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소스입니다. 이번 그림에서도 당시 네덜란드가 해역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이전의 많은 종교화나 역사와 같이 그 시대상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만 직설적인 스토리를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시대 네덜란드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음식이라는 소재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베르메르는 동시대 네덜란드 화가들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안료, 풍부한 색상, 탁월한 조명을 사용하여 가장 흔한 음식인 우유와 빵을 그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음식이죠. 여기서는 방금 전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의 과시적인 음식이 아닌 그 시대의 아주 평범하지만 상징적인 음식을 선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화가들의 화려한 잔치들에 비해 더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베르미르는 빵에 비치는 빛의 반사를 표현하려고 미세한 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만의 표현 기법을 느껴보도록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이 다른 동료들의 작품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음식을 수동적으로 배치한 것에 비해 베르미르의 이 그림에는 뭔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 속의 하녀가 우유를 조용히 따르고 있고 고요한 정막 속에서 하얀 우유가 마치 실제로 흐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색다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의 미적 특징은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빛의 강약이 매우 선명하게 잘 표현된 점입니다. 이 베르미르의 그림에 등장하는 하녀는 오로지 자신의 일에 실제로 몰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중세 그림에서의 음식이 종교적, 성적, 사회적 상징들을 연출했다면 세잔 이후에 현대 미술이 활동하는 20세기부터는 음식의 역할이 다소 변화합니다. 물론 시대의 상징성을 대표하지만 현대 미술에서의 음식의 역할은 소통에 좀 더 가깝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구도 중심적인 시각 요소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기 인상파인 세잔의 과일이 있는 정물이나 입체주의 화가 피카소의 정물화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 포도 같은 사물이 그림의 구도에서 평면적으로 표현되며 구도의 시각적 핵심 요소로 그 형태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이후 앤디 워홀의 캔버스 캔의 경우 대량 생산된 서민들의 음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로젠퀴스트의 경우 세잔이나 피카소, 앤디 워홀과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흔한 음식을 조명하되 사회문화적 상징성과 시각적 역동감을 반추상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로젠퀴스트의 경우 자신이 그리는 주제들 중 음식을 일러스트 같으면서도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시도가 팝아트적 추상미술로 일상의 음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미술을 감상하면서도 그림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알지 못했지만 음식이라는 소재를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회에 가신다면 혹시 작품에 음식이 있다면 한번 깊이 관찰하시고 그림 전체의 맥락을 따져본다면 그 시대적 역사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